5월 말 6월 7월까지는 엄청 뜨거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7월까지는 한 달에 움직이는 변동폭도 크고 성큼성큼 매매가가 증가하는 게 보였는데 7월부터 8월 9월 1일까지는 이 변동폭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매매가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매매가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증가폭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폭도 줄었지만 전세가도 오르다가 떨어지는 걸로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안녕하세요. 메디테라의 친절한 부동산의 메디테라입니다. 오늘 촬영할 영상은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실까봐 그 변화를 알아보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느 쯤에 가 있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서울 부동산 시장만 좀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만 간 게 맞나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지금 수도권에 서울, 인천, 경기가 있는데 그 외에 전북, 울산, 충남 이런 쪽은 다 이쪽에 와 있죠. 1사분면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인천, 울산, 전북은 비슷하게 한 4% 전후로 누적 증감률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플라워 차트 보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매매가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여기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가는 위로 갈수록 올라가는 거고요. 상승을 하는 거고 밑으로 갈수록 마이너스로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서울, 인천, 경기, 울산, 전북 이런 애들은 지금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뭐 제주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보면 제주는 매매가가 왼쪽으로 확연하게 가 있죠. 그래서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세종을 보면 전세가가 밑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밑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었던 게 확연하게 올해 들어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워 차트를 23년도 12월 1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만 반영을 해서 본 건데 24년도에 이런 모습으로 움직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방에 광역시가 있는 지역들은 분위기가 전세든 매매든 좋지 않고 수도권 그리고 울산, 전북 이런 지역들만 좀 분위기가 그나마 좋구나 해서 사실 서울 부동산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서울뿐만이 아니라 인천, 경기도 수도권 내도 조금 분위기가 좋았고 전북, 울산도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좋은 편이긴 해요. 근데도 서울 부동산 사람들이 서울 부동산만 보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애들은 4% 전후, 5% 전후 해서 누적 증감률이 보이는데 이 서울은 거의 10%에 가깝게 누적 증감률이 쌓이고 있고 정말 한 달의 변동폭이 클 만큼 성큼성큼 움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 서울에 있었고 지금 절대인구 감소 이슈 때문에 서울의 거래량이 더 가격이 움직인 것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서울에 집중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5월 말 6월 7월까지는 엄청 뜨거웠어요. 서울 부동산도 뜨거웠고 그 전에 다른 지역 괜찮았던 지역들도 좋은 쪽으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7월 말 8월이 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해서 9월 1일이 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8월인 거죠. 8월부터 9월 사이에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7월까지 좋다가 8월, 9월 이렇게 돼서는 이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9월 1일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8월까지만 지금 반영이 된 거거든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그래서 7월달 이후부터 9월 1일까지 집계를 했을 때 이 모습이 마지막 한 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5월, 6월, 7월까지는 한 달에 움직이는 변동폭도 크고 성큼성큼 매매가가 증가하는 게 보였는데 지금 7월부터 8월, 9월 1일까지는 이 변동폭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어때요? 매매가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매매가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쪽으로 가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서 기울기가 확연히 줄어들었죠. 증가폭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폭도 줄었지만 전세가도 오르다가
떨어지는 걸로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그래서 추석 이전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또는 전세만기가 다가와서 전세를 구하러 현장에 가보셨던 분들 중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런 걸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추석 지나고 나면 집값 더 오를 거야, 전세가 더 오를 거야, 전세 매물 더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약간 불안에 떠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번에 대출 규제 자체가 추석 전에 금감원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면서 한 발 이렇게 물러서는 모습을 취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현장의 분위기는 정말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때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데는 이거 금감원장이 사과했으니까 이제 대출 규제 전면 철회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도 계셨고, 그래도 스트레스성 DSR은 유지가 되는데 별 차이 없을 거야. 그래서 추석 이후에 대출 규제가 들어올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거래를 할까? 그래도 추석 이후에 대부분 다 가을 이사철이고 하니까 더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돌 거야 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추석 이후에 현장을 돌아본 결과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장님들이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 추석 이후에 이제 가을 이사철 대비해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은 추석 끝나고 이제 막 움직여야 될 시즌인데 생각보다 사람이 안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의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주춤주춤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약서를 쓰려고 계약 날짜를 잡아가지고 서명을 하기로 했는데 이 대출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 대출이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나오지 않아서 계약을 철회하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도 못 썼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혼란한 상황이 많이 되어 있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지금 강동구의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이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제가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현장 분위기에서도 좀 알려드릴 텐데, 전반적으로 지금 전세가가 막 많이 오를 거다, 거래가 이제 활발해질 거다, 사람이 많아질 거다, 가격이 막 빠르게 또 오를 거다, 하반기에 더 전세가 매매가 더 크게 오를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어쨌든 차치하고서라도 추석 이후에 지금 분위기는 조금 소강 상태가 됐다. 제가 5월 말, 6월, 7월은 뜨거웠고 7월 중순 빨리 시작한 건 7월 중순, 늦게 시작한 지역은 7월 말부터 좀 분위기가 소강 상태가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했었는데, 그 분위기가 지금 계속 추석 이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이 이전만큼 막 빠르게 움직이지도 않고 전세가도 지금 막 빠르게 움직이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거래량이거든요. 그리고 매물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세든 매매든 추석 이후에 빨리 움직이는 분위기는 아니고 관망의 분위기로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게 데이터에서도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서울 부동산 시장, 제가 이 멀티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역을 서울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좀 수도권으로 확장해서 인천, 경기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 부동산 시장만 얘기하기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서울 부동산에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서울 부동산 평당 매매 가격의 추이, 흐름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고 있는 게 전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반영된 것들이 이렇게 꾸준히 지금 이어져서 반영이 되는 건데요. 그에 비해서 이 시장 강도를 보시면 그 이후에도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강도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거는 소강 상태로 가고 있는데 평당 매매가 추이는 왜 이렇게 가냐라고 했을 때, 평균가를 움직이는 건 조금 더 큰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되는 게 좀 느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가 바뀐 거는 그러면 어떤 요소로 알 수 있어? 가격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라고 했을 때, 거래량이 가장 지금 크게 그 시장을 반영해서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게 지금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을 보면 5월 달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5월 달을 기점으로 봉우리가 확 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을 기점으로 확 올라서 6,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여기가 8월, 9월로 아직 집계가 안 된 걸로 했을 때 지금 이런 봉우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월이 요 중간쯤이고 9월이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8월마저도 거래량이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선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량만 보기 이전에 지금 가격이나 이런 거를 좀 차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걸 하나 더 보고 가자라고 한다면 서울 가격에서 매매 가격의 추이를 보면 어때요? 24년도의 초에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월부터 5월 말 그 전에는 만약에 5억이 거래했다. 그러면 5억 1천, 5억 2천이 거래되고 5억 3천의 매물이 나오고 5억 3천이 거래되고 5천이 거래되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나가 거래되면 그 다음 가격이 거래되고 그 다음 가격이 거래되고 이런 식으로 차분차분히 근거를 쌓아가면서 올라가니까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24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천천히 이동을 하다가 5월 말 6월 7월에 했을 때는 어땠다고 했어요? 근거 없이 막 갑자기 5억짜리 거래되다가 5억 5천, 6억, 7억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려서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가 됐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포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문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15억, 16억 할 때는 아무리 사라고 해도 안 사더니 19억 한다고 하니까 19억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샀다. 그래서 16억이었을 때 1억, 2억 막 가격을 바로바로 그 5, 6, 7월 달에 사람들이 막 팍팍 올려도 너도 나도 사겠다고 줄을 섰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위기가 이 5월 말 6월 7월에 반영이 돼서 이 기울기가 매매 가격의 상승의 기울기가 엄청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는 거를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후에 지금 8월, 9월이 들어서서 어때요? 여기가 살짝 꺾인 게 보이세요?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살짝 이렇게 누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미묘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이 기울기가 줄었다는 건 상승의 폭이나 속도가 줄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달, 10월달에 이전처럼 막 5월, 6월, 7월달처럼 막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다. 약간 소강 상태 들어간 건 맞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관망 분위기가 현장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더 올라갈 걸 생각해서 지금 막 급하게 움직여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리스크가 더 크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니터링 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매 가격 거래 분위기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2024년 8월에 매물량이 7만 8천 건 정도가 됐었어요. 거래량은 5,458건으로 어때요? 엄청 차이가 나죠. 매물이 많고 거래는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7만 건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14건 중에 한 건이 거래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따가 전세랑도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매물이 14개 막 15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거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내가 알아보러 간 단지에는 매물도 없고 거래도 빨리 되던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기인 단지랑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단지랑 이게 합쳐져서 평균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4건 중에 한 건이 거래된다라는 거고 인기인 데는 매물이 하나도 없고 거래는 빨리 되고 인기가 덜한 단지는 오히려 매물이 20개씩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평균가를 본 거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만 이걸로 파악하시고 내가 실제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단지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중간에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좀 넣어가지고 왔어요. 요번에 하반기에 금리 인상할 거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B컷이라고 해서 0.5% 기준금리를 떨어뜨렸는데 아직 이 그래프에서 반영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도 낮추니까 한국도 기준금리 낮추지 않을까? 그럼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중금리도 떨어져서 금리가 인하돼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한국이랑 미국 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기준금리는 3.5%고 시중금리는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3.5예요. 어때요? 둘이 만났죠. 기준금리랑 시중금리랑 만났어요. 결국은 이건 뭐냐? 예대마진의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과연 주택담보대출 시중금리를 얼마나 낮출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미지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기준금리랑 시중금리랑 차이가 많아서 예대마진이 많이 남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중금리랑 기준금리랑 딱 만난 상태에서 여기가 딱 붙어 있는데 이 기준금리를 조금 낮춘다고 해서 시중금리를 많이 낮춰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는 부동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고, 그렇게 미치지 못한 이유는 떨어뜨리는 시중금리 자체가 그렇게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에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시중금리를 낮춰준 것 자체가 훨씬 더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비교를 하자고 하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는 이전처럼 그렇게 크게 변동금리 말고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기 위한 그 액션에 비해서는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부동산 시장,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가장 기준을 두고 흐름을 알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거래량이에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막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하지만 평균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거래되는 수준이 많았고 6월, 7월만 그나마 평균보다 더 높게 거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전에 2015년, 17년, 18년 이때쯤에 정말 뜨겁게 상승했던 이 시기만큼 거래량이 나왔냐라고 하면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량이 많이 되냐에 따라서 가격도 움직이고 거래가 많이 되지 않냐에 따라서 가격이 덜 움직이고가 이제 서울 시장에서는 그게 투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거래량의 추이를 보면 2024년 6월에 7,301건이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7월에는 8,639건, 그리고 8월에는 5,368건, 2024년 9월에는 471건이 지금 집계가 됐거든요. 물론 8월, 9월 건은 다 거래량이 집계가 되지 않았어요. 거래량은 2, 3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집계가 다 돼서 반영이 되는 거라서 지금 9월 달이라고 한다면 7월까지는 거의 집계가 다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8월, 9월은 집계가 다 안 됐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집계가 안 돼서 지금 거래량이 추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라고 한다면 6월 달에 7,000건이 집계가 됐고 6월을 지나서 7월 20일 정도 7월 달에 집계된 수를 보면 그때가 이미 4,000건을 넘어서 5,000건 가깝게 7월 20날 집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7월이 지나서 8월, 9월이 돼서 7월 달이 다 집계가 됐는데 그 차이가 3,000건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8월이 됐을 때 이미 7,000건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2달이 지나야 완전히 집계가 되긴 하지만 초반에 대부분의 집계량이 거의 집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7월을 지나서 8월이 됐을 때 8월 20일경에 그러면 8월 달에 집계량은 어느 정도 됐었냐라고 하면 8월 한 15일 중순 때는요. 얘가 7,000건 정도 집계가 됐을 때 얘가 700건 정도밖에 집계가 안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20일경에는 가까스로 1,000건을 넘겼었고요. 그리고 8월 말에 집계가 지나서 9월이 되니까 5,368건으로 확 증가를 했어요. 이건 무언가를 뜻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8월 21일에 대출 규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스트레스성 DSR 2단계가 시행이 되니까 그 전에 막차를 타려고 하는 수요가 마지막 주에 쫙 거래를 하면서 대출을 이용을 하게 된 거죠. 막차를 타려고. 그러다 보니까 8월 넷째 주 주차별 거래량 순위를 집계하는 걸 봐도 8월 넷째 주에 거의 몰려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월 넷째 주를 지나고 나니까 5,000건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수요를 끌어와서 이제 거래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오늘이 9월 25일에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집계한 게 9월 21일경에 이 자료를 캡처를 했는데 그때 20일 넘은 상황에서 9월 달은 471건밖에 집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온 걸 들어보면 어때요? 아, 얘가 뒤로 가서 집계가 되더라도 그렇게 많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일경에 집계를 해도 8월 달에 10분의 1 수준의 거래량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7월 말 8월부터 소강 상태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부터 거래량이 뚝뚝뚝
뚝 끊겼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봐서도 7월에 고점을 찍고 8월에 떨어지고 9월에는 저 밑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하반기의 거래량이 좀 떨어질 수 있다. 9월 달에 떨어졌고 이게 뭔가 대출 규제에 대한 혼란이 확 잠재워지지 않는 이상 거래량이 확 살아나기는 쉽지 않겠고, 게다가 연말 같은 경우는 대출에 각 은행들이 쓸만한 기금 자체가 다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막 또 대출을 쏟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출 규제 때문에 혼란이 어느 정도 잠재되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거래량이 다시금 5월, 6월, 7월만큼 확 뜨거워서 확 날아가기는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확 죽을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현장에 가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다만 거래량만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최고가를 찍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눈치 싸움이 정말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가를 찍어서 리스크를 떠안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그 지역과 단지를 보면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서울 부동산은 뜨겁고 다른 데는 차갑고 냉탕과 온탕이 있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뜨겁고 차갑고 이런 거에 큰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큰 흐름을 보고 내가 내 집 마련하거나 내 지역의 어떤 단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거를 반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기준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2015년, 뭐 17년, 18년 이때 대세상승장이나 이때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의 큰 흐름 안에서 대부분의 지역과 단지들이 다 들어가서 흐름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크게 그 흐름을 따라서 똑같이 의사결정을 해도 손해가 안 났었는데, 지금은 어느 지역이냐, 어느 특징을 가진 단지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너무 천차만별이고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뜨거운데 여기는 차가울 수 있고, 여기는 조금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는 전혀 분위기가 안 돌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마다 특징, 같은 지역 안에서라도 단지마다 특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관심 있는 후보군의 단지를 이미 선정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단지의 흐름을 보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 큰 흐름은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지금은 전반적인 그런 가이드만 가져가시는 거고, 단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단지에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하시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단지가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매물이 줄어들고 더 올라가고 있는 시작 시즌의 그 제가 저점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시그널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상 전체적인 분위기는 관망 상태로 갔다. 대출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가봤을 때 이런 분위기가 똑같이 나타난다 그러면 똑같이 관망을 하시고 조금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보는 단지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거래가 잘 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액션을 취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트렌드가 어떻게 갔냐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기간으로 해가지고 제가 서울 전역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된 단지 순으로 쭉 세워봤어요. 그러면 1위가 헬리오시티, 2위가 파크리오, 3위가 고덕그라시움이에요. 자, 여기 단지의 이름을 들어봤을 때 모르는 단지가 있나요? 워낙 유명한 단지들이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유명한 단지들은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되게 유명한 단지고 저 단지 너무 잘 알지,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애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이 이 단지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수익도 챙기고 뭔가 좀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자산을 일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부동산 공부도 할 겸 이런 단지 이름은 좀 눈에도 발라두시고 귀에도 발라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송파의 가장 유명한 단지 중에 하나가 헬리오시티고요. 그 다음에 잠실 다음으로 신청동에서 가성비 있게 그나마 좋은 입지에서 거주할 수 있는 단지가 파크리오예요. 그리고 강동구에서 대장아파트, 물론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대장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입주가 시작이 되고 이제 1급지로 바뀌어갈 텐데, 그 전에 그러면 강동구에서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생기기 전에 대장아파트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덕그라시움을 꼽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동구의 대장아파트인 고덕그라시움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마레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워낙 유명하죠. 그 다음에 고덕 아르테온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각 입지에서 대표적인 유명한 아파트들, 입지가 좋고 가격도 비싸고 사람들의 선호도 그리고 트렌드의 흐름에 맞는 지금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신축이면서 대단지면서 입지가 좋으면서 인프라도 좋고 이런 모든 요소를 갖춘 애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모두 가치를 인정하는 단지들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올해 24년 동안의 거래량을 보면 이게 잘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1월 1일부터 5월 20까지 그러니까 5월 말부터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으니까 5월 20으로 잘랐어요. 그렇게 했을 때 분위기가 어땠냐? 많이 거래된 데가 어디냐? 그러면 24년 하반기까지 전체적인 트렌드랑 같이 헬리오 파크리오 고덕 그라시움이 그 똑같이 트렌드를 이끌어 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한 반년 정도가 되는데 그 반년의 거래량이 그 9월까지의 거래량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어느 정도 거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5월부터 7월 말까지 정말 사람들이 가격이 너무 자고 일어나면 너무 막 1억이 금세 올랐어 라고 뉴스에서 막 엄청 과열이 됐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5월 말, 6월, 7월 달 기간 동안에 거래는 어땠냐라고 하면 이전의 부동산 트렌드와 똑같이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고덕 그라시움이 나왔어요. 3위의 동남 아이스타즈 이거 뭐냐라고 하면 얘는 소규모 아파트에 일시적으로 좀 거래가 된 면이 있는 약간 특징적인 이거는 예외로 쳐야 되는 단지다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빼시고 이 3위로 고덕 그라시움을 생각하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라고 하면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6월, 7월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이 집계한 그 집계 건수랑 2개월 만에 거래된 이 집계 건수를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 오히려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130건으로 102건보다 더 많이 거래됐죠. 그러니까 5월, 6월, 7월에 얼마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폭발적으로 늘었었던 트렌드는 이전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의 트렌드랑 변함없이 꾸준하게 가치 있는 좋아하는 트렌드 위주로 거래가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7월 말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도 그렇고 이 소강 상태로 들어서면서 이전에 거래를 많이 했던 단지들이 이미 너무 비싸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거래를 해야 되고 그 트렌드에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가성비가 나오는 지역과 단지로 눈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말 이후부터 거래된 상황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전혀 다른 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파, 강동구 이런 애들 위주로 나왔던 1위, 2위, 3위가 이제는 광진구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양천구 신월동 아까 여기 4위에 차지했었던 그리고 여기 7위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가 2위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 있게 서울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원래 부동산 시장은 동쪽이 조금 더 선호도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먼저 동쪽이 먼저 거래가 되고요. 동쪽이 어느 정도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그 불이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서쪽으로 옮겨갈 때 송파의 가격대와 양천구, 목동의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양천구가 이어받았다. 그리고 송파의 흐름은 광진구로 번져나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기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크리오, 송파의 신청동은 그 엘리트 있잖아요. 송파 잠실동의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에 이어서 그것보다는 상당히 2, 3억 이상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고 인프라랑 뭐 좋은 입지라던가 역세권이라던가 이런 걸 다 누릴 수 있는 데가 파크리오이기 때문에 이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트렌드로 파크리오는 3위를 굳건히 유지해 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양도 롯데캐스 리스트폴은 아시겠지만 25년 3월에 입주 예정으로 신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선호도가 있고 광진구에서 9위 초역세권 아파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새 청약에 엄청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로또 청약이나 이런 데에 더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이 광진구에서 가성비를 따져서 보시는 분들의 이제 1위로 보게 된 게 이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지금 8월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에서
트렌드에 맞고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게 된,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된 단지 중에 하나로 꼽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이 아파트 단지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 양천구 쪽에 재밌는 약간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월동 목동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이쪽에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왕관 쓰고 있는 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데는 호객노노에서는 이렇게 왕관을 쓴 단지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목동센트럴 아이파크 위브가 3045세대로 대단지예요. 그리고 2020년 5월에 입주한 단지로 5년 차인 거죠. 5년 차까지는 신축으로 쳐주죠. 그러니까 목동에선 사실 신축을 쳐다보기 쉽지 않은데 목동이 아니고 얘는 신월동이기 때문에 신월동 내에서 신축 아파트 그리고 3000세대인 대단지로서 선호도가 꽤 높은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지역이나 입지를 이해하실 때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이 2호선 역을 기준으로 해서 학군과 학원가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목동이 가장 선호하는 데는 어디예요? 여기 목동역과 오목교역 사이에 있는 단지들, 그 역을 끼고 있는 단지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고 사업성이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목동 7단지가 여기 왕관을 쓰고 있죠. 그래서 물론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여기도 좋지만 요 위에가 1급지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이제 역을 끼고 있는 목동 7단지가 대장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가 이제 목동 8단지, 9단지, 뭐 10단지, 11, 12 뭐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얘네들도 이쪽에 있는 학원가라던가 나름 여기 두 번째 학군을 이용하는데 사람들의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신정동, 신월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학군이나 학원가를 이제 목동의 주요 학군과 학원가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바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람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데가 이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거든요. 얘는 신정동이에요. 목동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정 내거리역을 기준으로 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학군과 학원가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가도 학원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해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동은 어떤데요? 양천구는 어떤 지역이에요? 전형적인 학군 패턴의 지역이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학군 패턴의 지역이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학군을 조금 더 얘네 학군을 비슷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이게 역을 하나 사이에 두고 지리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런 포인트 자체가 크게 작용해서 상대적으로 목동 힐스테이트 단지가 가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학군 패턴의 지역,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입지를 판단하자라고 한다면 그 가격에 형성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이 양천구 지역에 있는 단지를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른 지역을 보실 때도 이 가격이 납득이 안 되고 되게 좋은 거네 라고 이해가 안 될 때 한 번 더 디테일하게 깊숙이 알아본다라고 하면 그 이유를 확연하게 알아서 입지라던가 그 가치를 더 확연하게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